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뭐 잘 아시겠지만 저는 서울법학원에 근무하는 김승호 실장입니다. 일단 오늘 설명에 이렇게 참석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명절은 다들 잘 보내셨어요? 네. 일단 지금 뭐 1차 준비를 또 같이 하시는 분도 좀 보이시고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내년에 혹시 동차로 준비하시는 분 계세요? 1, 2차 같이 준비하시는 분? 예. 지금 일단은 거의 지금 오늘 설명에는 2차 이제 위주로 해서 내년 2차 시험 대비로 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혹시나 그 외에 1차 쪽에 혹시 궁금하신 분은 개별적으로 상담을 받으셔가지고 좀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지금 간략하게 제가 순서는 여기다 좀 기재를 좀 해놨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저 2차 시험의 특징이라든가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는 지금 뭐 저희 이제 선생님들 중에서 지금 3분이 참석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 순서대로 저렇게 이제 각 과목별로 이제 공부하시는데 주안점이라든가 주의사항 같은 거 일단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일단 가장 첫 번째로 일단은 2차 시험의 어느 정도 특징을 좀 아셔야 여러분들이 또 2차 준비하시는 데 있어가지고 그래도 어느 정도 전략이라는 게 좀 수립이 될 건데요. 지금 2차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이제 내년에 1차를 거의 이제 안 보시죠. 2차만 지금부터 준비를 하시는 분이 대다수겠죠. 보통 보면은 최종 선발 인원 120명 중에 이제 한 2대1 정도 비율이 돼요. 합격하시는 분들 보면은 한 이분들이 한 대략 한 80명 정도, 한 40명 정도 이렇게 해서 이제 1차를 보신 분들, 그 다음에 그냥 1차 면제돼가지고 2차만 응시하시는 분들이 3분의 2 정도 차지를 해요. 보통 보시면은. 그래서 지금 기득권이실 때 최대한 전념을 하셔가지고 일단은 도전을 하시는 게 그래도 확률상은 일단 가장 좋고요. 그리고 지금 2차 같은 경우에는 총 응시 인원이 맥시멈 잡아야 한 720명 조금 넘겠죠. 근데 2차도 보면은 720명 중에 전체가 다 응시를 안 하세요. 2차 보통 응시 하시는 거 보면은 평균적인 응시율이 한 대략 한 85% 정도? 그래서 한 620명, 그 정도 제가 대략 해놓은 거면 작년 같은 경우는 612명이었네요. 그리고 이제 그 전년도 보면 뭐 618명, 621명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략적으로 한 85% 수준, 86%, 87% 이 정도 수준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한 620명 정도 돼요. 자, 이 중에 120명이에요. 대충 경쟁률 5대1이죠. 5대1만 해도 해볼 만은 한데 이 숫자 안에 1차 이제 붙어가지고 이제 2차 시험 응시하는데 딱 2달 정도 되신 분들이 이 안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실력을 가지고 경쟁하시는 분들은 보통 한 대략 한 요 정도 400명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1차 때도 설명을 항상 드리는데 법무사는 1차 시험만 통과를 해도 거의 절반을 통과를 했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실 경쟁률이 한 3대1 정도 비슷한 정도밖에 안 돼요. 2차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2차 준비하시는 분들은 조금만 더 열심히 하시면은 뭐 빠른 시일 내에 합격이라는 거를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요거는요. 그래서 지금 2차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제 한 3년 정도 걸리시는 분들 보니까는 1차 하는데 오히려 2년이 걸리고 2차 하는데 1년 이렇게 해서 총 3년이 걸리세요. 4년 하신다 그러면 문제는 1차 2년, 2차 2년 이런 식으로 이제 되겠죠. 그래서 생각보다 1차 비중도가 조금 절반은 못해도 차지하니까는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절반 이상은 다 건너오신 거예요, 지금. 이제 오르막 다 올라오셨으니까 이제 내려막만 가시면 되는 거고. 이제 2차 시험 이제 보면은 2차도 과목 수가 좀 많죠. 예.
1차 8과목에서 하나 줄어든 7과목이에요. 양이 좀 많다 보니까 그것도 어느 정도 공부 순서하는 데 1차도 공부 순서라는 게 있죠. 그 2차도 좀 순서가 좀 중요하고, 그리고 일단 전략적인 부분도 이제 필요하는데, 지금 법무사 2차 시험의 당락은 거의 4과목에서 결정이 다 납니다. 글씨 알아보실 수 있죠? 제가 좀 삐딱하겠습니다. 자, 요 4과목이 민사법, 형사법에서 거의 당락이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당락이 결정이 되냐? 지금까지 시험을 보면은 항상 2차 시험은 꽈락이라는 거를 조심을 하셔야 돼요. 이 꽈락이라는 거를 넘기셔야 되는데, 꽈락이 생각보다 비중도가 높아요. 지금 23회 작년 보면은 제가 23회 보면은 총 612명이 응시를 하셨거든요. 이 중에 꽈락자 수가 많죠. 그러니까 꽈락만 면하면 207명이에요. 그러면 207명 중에서 120명 뽑는 거예요. 그러면 꽈락만 넘기면은 아까 1차만 통과했는데도 50% 남았죠? 꽈락만 면하면은 거의 한 80%는 통과를 하신 거예요, 이제. 경쟁률이 채 2대1도 안 돼요. 자, 이제 그 전년도 보면은 총 18명이 응시를 했는데 374명이 꽈락이었어요. 그 전년도 다시 해볼까요? 그 전년도에는 618명 중에 더 많았어요. 411명이 꽈락이었어요. 이렇게 보면은, 근데 요 꽈락이 많이 나오는 과목들은 항상 이 4과목에서 항상 꽈락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부동산 등기법이나 서류 과목에서 점수가 떨어져서 꽈락이 나오고 하는 케이스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거는.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꽈락이라는 걸 보면은 2차 시험 특징 중에 하나가 문제 난이도가 쉬울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거 평상시에 맨날 공부했던 게 나왔구나. 그러면은 대다수가 쉽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채점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문제가 쉬운 거는 항상 점수가 짜요. 그리고 불이타라든가 어려운들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점수가 달라요. 그러니까는 결론은 2차는 점수랑 상관이 없이 실제로 요 당락이 중요해요. 요거는. 근데 이제 변하지 않는 거는 이제 물론 그 쟁점이라는 걸 정확하게 놓치시면 안 되겠죠. 쟁점이라는 거는. 그래서 그 쟁점에 관련된 부분들은 각 과목별로 선생님께는 이제 좀 이따가 설명을 다 드릴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거 그냥 참고적으로만 좀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2차 같은 경우에는 2차는 답안 작성입니다. 1차는 객관식이죠. 1차는 고르는 거예요. 2차는 쓰는 거예요. 1차 시험 때는 내가 공부를 많이 해왔던 거에서 얘 많이 봤던 거네 해서 그거를 고르는 게 1차 시험이에요.
근데 2차는 그렇게 공부했던 거를 하나로 다 합쳐가지고 서술을 하는 게 바로 2차 답안, 2차 시험입니다. 이거는 2차는요. 그래서 2차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공부 막 시작해가지고 한두 달 됐다고 해서 막 주주주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수석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못하세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 서버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지금. 근데 막상 쓰려고 하면은, 이거 뭐부터 써야 되지? 라고 많이들 고민을 하시죠. 그러니까는 쉽게 답안 작성을 제가 개별 상담을 드릴 때는, 이제 답안지를 사람으로 많이 제가 표현을 해드려요. 처음부터 다 쓸 수는 없다. 처음에는 머리를 그리고, 몸통 그리고, 팔, 다리만, 뼈대만 갖추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팔을 보니까 팔이 이렇게 꺾여지고 다리도 무릎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꺾여지고 조금 더 시간 지나면요. 손이라는 게 있고 발도 있고 좀 더 지나면 이제 발가락, 손가락 이런 것도 그릴 수는 있겠죠. 이렇게 한 번에 가야지 처음부터 완벽하게 이렇게 답안을 쓸 수 있는 분은 없어요. 근데 왜 그렇게 생각하시냐면 강의 수업은 이렇게 한 번에 다 못 나가죠. 시간이 한정돼서 쪼개져서 나가니까. 자, 그러면 수업은 이번 주에는 팔에 대해서만 배웁니다. 자, 다음 주에는 오른쪽 다리. 이렇게 부분으로 수업이 진행이 되죠. 그렇게 돼서 나중에 그걸 합치려고 하니까 팔은 2개였던 것 같은데 이 팔이 여기 달렸는지 팔 2개가 이렇게 가 있고 다리가 하나가 여기 있는데 다리 하나는 여기 가 있고 맞죠? 이렇게 되면은 실제 사람이 아니죠. 실제 시험에서 이렇게 보면은 다년차 분들, 오래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 나도 분명히 답안지에다가 머리도 그리고, 몸통도 그리고, 팔도 2개 그리고, 다리도 2개 그렸는데, 왜 나는 떨어졌지? 시험 문제는 일단 사람을 그리라는 게 시험 문제겠죠? 그러면은, 실제로, 요렇게 막 다리가 하나가 머리에 붙어 있고 이러면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런 거는. 분명히 팔도 2개, 다리도 2개, 머리, 몸통 다 있는데 떨어지게 돼요. 이런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답안을 작성하실 때는 이 전체적인 뼈대만 머리가 있구나. 머리에 뭐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콧구멍도 있고 귀도 있고 이런 것까지 모른다 할지라도 이렇게 큰 머리 있고 몸통, 팔, 다리만 있구나 해서 시간이 흘러갈 때마다 조금씩 이제 좀 세련화되고 뭔가 살을 갖다 붙이는 형식으로 가셔야 돼요. 처음부터 너무 욕심을 부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답안 작성 하시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중점을 둬야 될 게 바로 초안지예요. 2차 쓰실 때 답지에다가 다이렉트로 바로 쓰시는 분 없으세요? 자, 요게 2차 답안지죠. 요게 2차 답안지예요. 네, 뭐 동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이 이 답안지를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요게 2차 답안지인데 이거 말고 별도로 초안지를 드려요. 거기다 먼저 써보신 다음에 내가 어떤 식으로 서술을 할 건지 그런 거를 먼저 써보신 다음에 하셔야 되는데 보통 50점짜리를 1시간 정도 분량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시험 시간은 2시간이죠. 민법 1교시 100점짜리가 2시간이에요. 그리고 2교시 형법 50점, 형사소송법 50점 해가지고 총 100점짜리가 2시간이니까 50점당 1시간 정도 비중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 중에 이 초안이라는 거를 잡는 거에 있어가지고 보통 시험 보기 임박해서 한 7월달, 8월달 정도 되시면은 한 초안 잡는데 한 15분 정도 되실 거고 10분에서 15분 정도 그 나머지 시간은 이제 서술을 하실 거예요. 이제 요 정도 비중이 되실 거예요. 시험에 임박해서는. 근데 지금부터 이렇게 맞춰서 시간을 절대 아무도 못 하겠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동차반 처음 하실 때 시험 모의고사 본 날 제가 들어가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자, 지금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당장은 이렇게 절대 못 쫓아간다. 앞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기까지는 지금 한 1년은 아니더라도 한 10개월 정도 남았죠. 9개월, 10개월 정도 됐을 때 이 정도 되니까 처음부터 욕심 부리지 말고 지금은 차라리 초안을 잡는데 50분이 걸리고 10분밖에 서술을 못 하더라도 요거 잡는데 주력을 하시라고. 벌써 초안을 잡을 때 팔이 2개인지 3개인지 아니면 양쪽으로 이렇게 팔이 2개가 갔는지 벌써 여기서 결정이 다 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쓴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정말 요거밖에 못 그린다 할지라도 이렇게밖에 못한다 할지라도 여기에 주안점을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처음부터 저렇게 하시는 분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모의고사라든가 이런 거를 많이 보시게 되면은 수준이라는 걸 조금 보셔야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오늘 모의고사를 봤어요. 모의고사를 보고 내가 답안지를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잘 썼는지 못 썼는지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어떤 거예요, 자료가? 담당 선생님이 주신 예시 답안이라는 거를 참고를 하시겠죠? 내 답안지 쓴 거하고 예시 답안하고요. 비교를 했더니, 물론 차이가 많이 나겠죠. 예시 답안 거는 담당 선생님들이 주셨으니까 이거를 예를 들어서 100점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저희가 또 수업 시간에 모의고사를 보신 분들 중에 가장 잘 쓰신 분 거를 카피를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나눠드려요. 참고하시라고. 그러면은 수험생분이 가장 잘 쓴 최고 답안 같은 경우 요게 배점으로 따지면 한 예시 답안보다는 당연히 점수가 모자르겠죠?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한 80점 정도가 되겠죠? 예를 들자면. 자, 그러면은 공부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예시 답안, 최고 답안 2개를 믹스를 해서 답안을 구상을 하시겠죠. 그러면은 이거 믹스했으니까 한 90점 되겠죠. 여기다가 수준을 맞추시면은 안 돼요. 왜냐? 이게 너무 높아요. 최고 답안만 해도 모든 거를 다 최고 답안에만 맞춰도 각 과목별 거의 수석이거든요. 그러면은 각 과목별 최고 답안이면 정말 슈퍼 수석인데 거기다 맞춰서 공부를 하려고 그러니까 2차 되게 힘들다. 이렇게 나오죠. 내 답안지는 그냥 60점, 70점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거보다도 떨어져도 괜찮아요. 꼭 이거를 앞지르거나 이거를 하려고 하면 상당히 어려워요.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합격하는 데는 지장은 없는데, 자, 여러분들 수석으로 합격하고 싶으세요? 아니면은 119등으로 합격하실래요? 아무거나 해도 상관이 없죠. 근데 왜 굳이 이거를 이렇게 높게 잡고 공부를 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하시죠. 못 쫓아가요, 저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절대 이거는 참고만 하시되 내 거 답안은 최고 답안보다도 조금 떨어진다라는 그런 거를 감수를 하시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실제 저희가 최고 답안을 뽑아서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나눠 드릴 때 뽑는 기준이라는 게 조금 있어요. 물론 점수가 가장 높으신 분 거를 최고 답안으로 해가지고 드리기는 해요. 근데 한 가지 더를 고려를 해요. 양을 고려를 해요. 그러니까 쉽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만큼을 썼는데 10점을 맞은 사람과 이만큼을 썼는데 9점을 맞으신 분이 있어요. 어느 게 좋을까요? 저희 최고 답안을 이걸 뽑아요. 이건 안 뽑아요. 이거보다는 이게 더 훨씬 더 효율적인 거예요. 실제로 몇 달 전에 삼순환 때 시험 보기 바로 임박해가지고 한 학생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내가 40점을 맞았는데 왜 최고 답안을 39점짜리 거를 최고 답안을 배포를 했냐. 내가 점수가 제일 높은데.
그래서 제가 했어요. 이 40점 쓰신 분은 아까 저 2차 답안지 보여드린 거 있죠? 총 6페이지를 쓰셨어요. 근데 39점 맞으신 분은 총 4페이지를 쓰셨어요. 분량은 1.5배인데 점수는 1점 차이밖에 안 나요. 그러면은 다른 분들이 참고하시는 자료 같은 경우는 이게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그러니까는 양과 점수는 이거는 따져가지고 저희가 배포를 다 해드리니까 그 부분에 맞춰서 준비를 하시고, 여러분들은 너무 욕심만 내서 많이 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안 하시면 돼요. 지금 2차 시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매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양보다는 질이 더 중요합니다. 양보다는. 실제로 요 답안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실제 사이즈는 A3 사이즈로 해가지고 A4 사이즈 총 이렇게 4페이지까지 있습니다. 그 대법원 관련된 부서에다가 문의를 한 결과 100점짜리도 이 한 장에 다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테스트 했을 경우. 근데 요게 재작년에 요게 그 사법고시 답안지하고 양식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이제 줄수는 조금 2줄 정도 차이는 나는데, 일반적으로 준비하시는 분들은 요거 4페이지에 올해까지만 해도 50점짜리를 요거 한 장에 한 3페이지 정도, 4페이지 정도, 그 정도 쓰시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기는 했어요. 하지만 그거보다도 양을 더 줄여서 쓰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저주저리 많이 쓰는 것보다 중요한 쟁점을 놓치지 않고 양보다는 질로 쓰는 게 지금 현재 이제 법무사 2차 시험의 흐름이니까요. 그러니까는 너무 많이 쓰다기보다는 정확성, 그거를 위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준비를 좀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준비할 때 항상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 이제 뭐 글씨 쓰는 거. 네, 뭐 제가 이제 항상 똑같은 말씀을 드려요. 글씨는 제3자가 봤을 때 충분히 인지할 수 있을 정도의 글자만 쓰시면 돼요. 단 시간이 할애가 된다면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이쁘게 쓰시는 게 그래도 조금은 유리합니다. 그리고 펜은 제가 지금 일부러 들었는데 요거는 0.5네요. 그러니까 요런 잉크펜 같은 거 만년필 쓰시는 분도 요즘은 거의 없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펜을 쓰시되 뭐 0.5, 0.7, 1.0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굵기가 좀 있는데, 본인이 어느 게 가장 좋다가 아니라 자기가 계속 써봐서 가장 편하고 가장 이쁘고 잘 쓸 수 있는 거, 빠르게 쓸 수 있는 거를 찾으셔야 돼요. 왜냐면은 그 펜 그거 정도야 뭐 아무거나 써도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 1교시가 2시간이라 그랬죠. 민법 100점짜리. 자, 시작하는 순간부터 2시간 동안 이거 계속 한다고 생각하세요. 이 팔목이 남아나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2차 시험 보시는 분들 보면은 거의 후반기 시험 보기 한 7월달, 8월달 정도 되면은 팔목에 막 붕대 두르고 파스 붙여놓고 이러신 분들 생각보다 많으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2시간 동안 쉬지 않고 계속 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팔 아프다고 시험 시간에 잠깐 쉬었다가 하시는 분은 없을 거 아니에요. 내 팔이 지금 당장 부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다 쓰고 올해 합격을 하겠다라는 그런 불굴의 의지로 쓰실 거 아니에요. 그거를 쭉 1년 동안 하시다 보면 힘드세요, 그거는. 그래서 펜 이런 것도 한 번쯤은 찾아보셔야 돼요. 그거는 자기가 가장 잘 쓸 수 있는 거. 일반적으로 펜 쓸 때 뭐 샤프 같은 거, 연필 같은 거 안 되시니까 수정이 되는 그런 펜들은 안 되세요. 그러니까 펜도 많이 좀 써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2차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한테 가장 이제 도움이 많이 드릴 거는, 제가 이렇게 간략하게나마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감이 좀 안 잡히는 경우가 많죠. 1차는
객관식이다 보니까 내가 한 달 공부했을 때는 문제 1개 풀었는데 2달째 되니까는 문제가 2개도 풀고 3개도 풀고 이렇게 조금씩 늘어나는 게 눈에 보여요. 그래서 아, 내가 요즘 공부 좀 하고 있구나. 문제가 2개 풀렸던 게 내가 3개 푸는구나. 본인이 만족을 하면서 뭔가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2차는 자, 요번 달은 요거 배우고 다음 달은 이거 배우고 그 다음 달은 이거 배우고 이렇게 했는데 시험은 자, 사람에 대해서 그리시오 이렇게 나오니까 그동안 배웠던 거를 다 종합적으로 다 합쳐가지고 사람이란 걸 그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힘들어 보이죠. 그래서 2차는 공백 기간이 좀 길어요. 근데 제가 그 전에 1차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렇게 점수가 올라가는 게 조금씩 눈에 보이는데 2차 같은 경우에는 거의 6개월 이상이 이렇게 바닥으로 있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올라가게 돼요. 쓰는 부분들이. 실제 이렇게 올라가는 게 한 내년으로 따지면은 한 3월 정도, 부근 정도 아마 되실 거예요. 그러면은 올해 1차 시험 끝나고 7월 달부터 이 정도까지 한 8, 9개월 동안 2차를 그렇게 준비를 하셨으니까 당연히 요 시기 한 연말이라든가 한 1, 2월 달 정도 될 때까지 요 시기가 상당히 좀 힘드시는 시기가 와요. 특히나 1월 달 되면은 1월 달부터 일주일에 못해도 한 번씩은 모의고사를 볼 거예요. 그러면 그때 볼 때마다 분명히 내가 아는 쟁점이고 아는 내용들인데 막상 쓰려고 하니까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예요. 그러니까 그 시기를 일단 넘기면은 그때서부터 요렇게 올라가겠죠? 실제로 작년에 제가 이제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최연소 합격하신 분 한 거의 120명 중에 한 20등, 30등 정도 될 정도로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을 하신 분이 있는 여자분이 계시는데 그분도 한 3월달 정도 그 정도부터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거 전까지는 거의 바닥이었어요. 2월달 정도까지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조바심 내지 마시고 요걸 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요 한 1월달부터 해서 한 4월달 사이에 법무사 1순환 강의가 들어가면서 요때 학습 길잡이라는 거를 운영을 합니다. 학습 길잡이는 그거요. 그러니까 뭐 올해도 합격하신 분 중에 저희가 뽑겠는데 합격하신 분들 중에 그분을 한 분을 초빙을 해서 자기가 공부할 때 요 시기에 답안을 어떻게 썼는지 1대1로 멘토링하고 자기가 공부했을 때 했던 자료 같은 것도 좀 참고하시라고 좀 주시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제 뭐 소규모 개인 가외 비슷하게 전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2차를 하시는 데 있어가지고 좀 자존심은 조금 버리시고 요거는 참석하는 게 상당히 좋아요. 이거는 뭐 어디 가서 돈 주고 더 배울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라도 뭐 동영상으로 이용을 한다. 동영상 이거는 이용이 안 됩니다. 이용 지금 촬영을 하고 있긴 하지만 요분은 직접 오셔가지고 개인적으로 1대1 멘토링을 받으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합격하신 분이 나이가 어릴 수도 있어요. 나보다 내 조카뻘인데 내가 뭘 들어? 수험생이다 생각하고 합격한 사람의 그 노하우를 전수받으니까 그런 자존심은 1년만 접어두시고 이거를 하세요. 요거는 아마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한 4시간, 한 3, 4시간 정도 진행을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 토요일 날 오후에 한 2시부터 6시 그 정도 사이로 해서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2차 준비하시는 데 있어가지고 이 부분을 많이 하시고 실제로 올해 그분도 이제 여성분이신데 12월, 1월달, 2월달 될 때까지도 거의 모의고사를 보면 거의 바닥이었어요. 뭐 한 50명 중에 한 45등 그랬었는데 이거를 권해드렸어요.
권해드렸는데 여기까지 오고 왔다 갔다 하는데 4시간에서 4시간 반 정도가 걸리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안 빠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올해 최종적으로 그 페이스대로 가가지고 지금 올해 시험에 응시를 하셨는데 아직 결과는 안 나왔지만 최종적으로는 이제 실전 모의고사 같은 거 보시고 할 때 성적을 보니까 큰 실수만 안 하면은 어지간하면 작은 실수를 해도 합격할 수 있는 합격권까지 올라오셨어요. 그분도. 그러니까 그 정도로 좀 효과가 좀 좋은 거니까 꼭 이 부분은 놓치지 마시고 나는 좀 집이 멀다 할지라도 매주 토요일 날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니까 여러분들 이걸 최대한 좀 많이 이용을 좀 하시길 좀 권해드립니다. 저 부분요. 예, 지금 뭐 전반적으로 제가 일단은 제가 개인 상담을 드릴 때 많이 드렸던 부분들이긴 하고 해서 지금 말씀을 좀 드렸는데 아마 동차반 수업 시작할 때 제가 설명했을 때도 아마 이거 내용들이 중복되는 내용들이 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중복되는 것만큼 여러분들이 꼭 어느 정도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근데 지금 이제 이혁준 교수님 일단 모시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일단 민법, 민사소송법 이 부분들을 어떻게 준비를 할지 한번 설명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뭐 우리 민법, 민사소송법 설명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제 얼굴 보러 오신 건 아니죠? 합격하고자 하는 이제 희망을 가지시고 여러분들 스스로의 이제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셨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제가 할 얘기는요. 아름다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시험의 전쟁에서 여러분이 이제 살아남기 위한 그때 이제 필요한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한테 이제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뭐 답안 작성 뭐 이런 문제도 있지만 그건 여러분들 이제 제가 이미 답안 작성과 관련된 강의는 동영상으로 좀 찍었어요. 찍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좀 나름대로 이제 좀 참고를 좀 하셔서 한번 저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원 홈페이지에 다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일단 두 가지 점에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제 경향, 출제 경향.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답안 공부를 하는 방법. 요 두 가지.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 그 두 가지가 이제 제일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이제 일단 그러면 바로 좀 시작을 하도록 하죠. 자, 우선 이제 출제 경향입니다. 출제 경향. 또는 이제 채점 포인트. 뭐 이렇게 해서요. 여러분들이 이제 답안을 작성하고 그걸 이제 채점자들이 채점을 할 테니까 채점 포인트 이 정도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모든 강의에 앞서서 다 공통적으로 이제 설명해 드리는 방식인데 일단 첫 번째는요. 첫 번째. 지금 모든 국가시험이 이렇게죠. 국가시험 출제 경향이 평준화되고 있어요. 출제 경향의 평준화. 요걸 좀 생각해 두셔야 됩니다. 우리 이제 과거에는 이제 사법시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사법시험 이제 기본 모델로 해서 거기서 이제 발전되고 좀 변형되는 형태인데 지금 이제 변호사 시험, 특히 이제 또 여러분들 시험, 이런 것도 이제 법무사 시험, 이런 것도 이제 좀 선두로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그럼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출제 경향이 평준화되고 있냐면 먼저 첫 번째에서는 판례 하나 사안 가지고 출제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과거에는 판례 하나 가지고 출제를 했어요. 물론 그 사실관계도 거의 그대로 출제가 되었는데 지금은 동일한 판례 사실관계를 갖고 출제하는 건 없다. 이렇게 좀 단정적으로 좀 생각하셔도 상관없어요. 다만 이제 기본사안은 있겠죠. 기본사안. 그래서 물론 그 기본사안도 동일하게 출제하지 않습니다. 사실관계가 동일하게 구성되지 않고요. 그래서 어느 하나에 기본사안이 있어요. 이 기본사안이 이걸 전제로 해서 지금은 좀 추가가 되고요. 변경된 사안으로요. 또는 변형된 사안으로 이렇게 해서 각 설문이 구성된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지금 모든 국가시험의 출제 경향은 이런 형태로 다 평준화가 되고 있다.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올해 같은 시험 여러분들 보셨죠? 예.
눈빛만 봐서는 안 보신 것 같기도 한데 보셨을 겁니다. 올해 같은 시험 여러분들 보셨으면 설문이 굉장히 좀 여러 가지가 나오는 경우도 봤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5가지 설문이 이제 구성이 된다든지, 이 5가지 설문에 대한 예를 들어서 그 설문 하나의 쟁점이 2개라면 10가지 쟁점이 나와야 돼요. 10가지 쟁점을 갖고 있는 사안이 하나일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들은 이제는 판례 하나 갖고 모든 걸 다 해결하겠다, 이런 생각은 버리셔야 돼요. 알겠죠? 모든 국가 시험은 이런 형태로 이제 출제가 된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이제 중요 쟁점들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출제되었던 형태의 기출 유형도 여러분들이 참고는 하시되 거기에 매몰돼서는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 기존에 이제 출제가 되었던, 기출되었다 이렇게 하죠. 기출되었던 이런 형태의 문제라든지 또는 이런 형태의 유형, 여기는 참고만 할 사항이지 여기를 가지고요 고스란히 앞으로도 이럴 거다 생각을 하시면 큰일 납니다. 알겠죠? 이건 참고사항이에요. 앞으로도 뭐 지금까지 법무사 시험에 출제가 되었던 문제들은 이런 것들 중심이었잖아. 그것만 하면 되겠지. 내년에도 똑같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시면요, 당장 올해 같은 경우에 뭐랄까요, 좀 막막한 형태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만히 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를 여러분들이 좀 느끼셨을 거예요. 그러셨죠? 예. 그러니 이건 참고만 할 사항이에요. 참고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요, 물론 중요 쟁점은 전반적으로요 다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 어느 것 하나 A급 뭐 이 문제 가지고만 다 공략하시면 안 된다. 즉 전반적으로 중요한 것들을요 어느 정도는 전부 이해하고 정리해 두셔야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막말로 뭐 조금 이따 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들 시험에 예전에는요, 그러니까 예컨대 한 뭐 8년 전까지만 해도 사법연수원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중심으로 출제가 되었단 말이죠. 근데 사법연수원 문제를 여러분들이 그 교재를 한 번이라도 보신 분은 아실 텐데, 해마다 나왔던 문제를 울거먹는 거예요. 당사자만 다르지, 날짜만 다르지, 묻는 바는요 다 동일했어요. 여러분들 시험은요 그렇게 해왔다가 이제 출제될 게 없잖아요. 그것만 가지고선 딱 하는 것이 다 눈에 보여요. 이제 문제가 바닥이 났습니다. 그럼 당연히요 다른 국가 시험에서 또 법리적으로 중요한 학회에서 논의가 형성되는 이런 형태의 문제들을요 출제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2015년 도서부터 생각해 두시는 겁니다. 지금 이건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2015년부터 예를 들어서 민법 문제, 이행 인수 같은 건 여러분들 시험에는 그 기존에 출제된 바가 없어요. 알겠죠? 이행 인수 같은 거, 무효등기 유용과 채권자 대위권이 결합된 문제도요 그 이전엔 출제된 바가 없어요. 올해 같은 문제야, 대리파트, 그 이전엔 출제된 바가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독당참, 역대로 지금까지 여러분들 시험에 출제된 바가 한 번도 없었어요. 물론 작년 같은 경우에 반소, 이것도요 반소가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출제된 바가 없었어요. 느낌 오시죠?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감이 좀 잡히실잖아요. 여러분들 또 이해력도 좋으시고 또 똑똑하시니까 그런 것들이 나름대로 감이 잡히셨을 거예요. 즉 2015년서부터는요 국가시험의 문제풀이 바뀌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모든 국가시험의 문제풀은 다 바뀝니다. 알겠죠? 사용 한도 기간이 있어요. 유통기한, 이처럼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는 다 바뀌었다 보시면 돼요. 이렇죠. 그러니 연속 교재만 갖고 뭐 판례 하나만 갖고 이 판례 그냥 다 울거 먹으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공략해서는 이제 앞으로 시험, 특히 이제 내년 시험서부터 여러분들이 충분히 대비를 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 두시는 겁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들은 전반적으로요 골고루
여러분들이 정리하시고요. 또 이해해 두시고 암기를 해 두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이게 모든 국가시험 이제 출제 경향의 평준화입니다. 평준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시험에는 두 번째,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또 이제 법무사 시험과 관련해서는 좀 나름대로의 특히 이제 올해 이런 경우는 이제 가장 좀 특징적인 형태가 나왔죠. 그래서 법무사 시험과 관련해서 몇 가지의 특성을 좀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특성. 그 첫 번째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거예요. 첫 번째. 기존의 형틀에서는요. 기존 형식은 이제 탈피화되고 있다. 아시겠죠? 탈피화되고 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로 탈피가 돼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 생각해 두십니다. 그리고 물론 이 파트에서 여러분들 변호사 시험, 지금 현재 그다음 이제 과거 사법 시험, 그다음 법원 행시, 그다음 법원 사무관, 법원직 이렇죠. 법원직 이런 것들, 그다음 특히 이제 변리사 시험 이런 등이 모두 종합적으로요 고려되고 있다는 거 생각해 두십니다. 알겠죠? 고려되고 있다. 특히 여러분들 이제 올해 독당참 파티 그때 이제 단일 매매를 얘기해도 아시죠? 단일 매매를 전제로 한 그 문제는 변리사 시험 2016년도 정도에 출제가 되었던 문제예요. 다 고려가 돼서 출제가 됩니다. 법원직 시험의 가장 큰 특징은 뭐였냐면 요건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요건 사실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이게 법원직 시험의 가장 전형적인 문제 형식이에요. 올해 시험에 여러분들 채권자 대위권에 관해서 요건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나왔죠? 아시겠죠? 법원 행시에서 가장 큰 특징은 뭐였냐면 약간 언저리 있는 판례. 지금 논의가 많이 형성되는 부분이 있죠. 그런 까다로운 형태가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 게 법원 행시의 특징이에요. 올해 여러분들 민사소송법에서 문제 제 2문 파트, 2문은 이제 설문 1번 기판형 문제죠. 그 기판형 문제는 학계에서 판례를 비판하는 논의, 찬성하는 논의가 굉장히 많이 형성된 판례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 지금 올해 출제가 된 거예요. 사법시험. 워낙에 복잡다단하고 어려운 문제들의 연속이니까요. 그런 형태로 출제가 된 게 1문입니다. 민법 1문. 그죠? 민법 1문. 그런 형태의 문제예요. 즉, 사실관계는 짧지만 그 주어진 사실관계에서요, 다각도로 한번 고민을 하고 고려를 해서 뭐가 문제인지를요, 좀 짚어낼 수 있는 힘이 있는가. 요걸 묻는 게 사법시험의 출제 방식이에요. 법적 사고가 갖춰졌는지 그 사고력을 묻는 게 이제 사법시험 형태입니다. 올해 1문에 민법 1문에 출제되는 형태의 얘기죠. 변호사 시험 워낙 실무적으로 중요한 것들 중심으로 출제됩니다. 특징이 물론 여러분들 민법 2문 채권자 대위에 관련해서요. 전형적으로 출제 실무상 굉장히 출제가 중요도로 높이 평가되는 부분이죠. 이게 종합적으로 고려돼서 지금 여러분들 시험에 반영이 되고 있다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 문제풀이 바뀌었으니까요. 아시겠죠? 자, 그거 하나 생각하시고, 그 다음 두 번째, 그래서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요건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왔고요. 그리고 대다수의 문제를 쭉 보니까 어떤 형태로 질문의 방식을 택했냐면 약술하시오. 또는 간략히 서술하시오. 대다수의 문제가 이런 형태로 출제가 되었어요. 이런 질문의 형식이었어요. 이런 형태. 이렇게 굳이 그냥 약술하시오, 간략히 서술하시오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될 걸 굳이 이렇게 한정적인 서술을 붙인다는 얘기예요. 수식을 붙인다는 얘기입니다. 뭘 얘기하겠어요? 어떤 답안을 원한다는 얘기야? 장황하고요. 중언부언하게 얘기하지 말고 핵심만 쓰라는 거예요. 핵심만. 여러분들 판례 판결 요지 볼 때요. 첫째 줄부터 두 번째 마지막 줄 판결 요지까지 일체 모든 걸 다 암기할 필요가요. 그래서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 핵심적인 논거와 핵심적인 키워드가 있는지 없는지만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탈피해야 돼요? 계속 얘기지만 판례 하나만 갖고 주구장창 세월을 보내지 말라는 겁니다. 전반적인 시각을 열어야 되고요. 법학의 사고를 갖춰야 돼요. 그리고 그 판결 요지에서 담고 있는 핵심이 무엇인지를요, 간파하는 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결국은 핵심이 들어있는 답안인지를 보겠다는 얘기예요. 이런 형태가 이제 여러분들 시험에 이제 좀 올해,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 가장 특징적인 형태였어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아까 얘기했다시피 기존 방식대로 출제되지 않은 문제들이 다수 출제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즉, 이렇게 간단히 얘기하죠. 새로운 문제의 출제. 아시겠죠? 좀 전에 이제 부연 설명해 드렸으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출제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와 같은 경향은 계속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 두십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형태의 출제 경우가 이런 방식의 얘기를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공략을 하고요, 공부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하도록 하죠. 그래서 공부 방법 얘기입니다. 공부 방법. 예. 공부방이 아니라 공부 방법 얘기. 자, 모든 국가시험 이제 표준화 측면으로부터 먼저 얘기하죠. 국가시험 이제 출제 경향 평준화되었는데 채점도요, 결국 뭘 포인트 둘까인지도 평준화되어서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것도 제가 모든 강의 때 앞서서 말씀드린 얘기인데, 오늘은 좀 추상적으로 얘기합니다. 포괄적으로 얘기하고, 구체적인 해당 사항들은 다 각 과목별로 들어가서 기회가 될 때마다 조금 더 이제 부연 설명해 드릴 텐데, 먼저 첫 번째, 분석력. 4가지 능력을 요구해요. 능력평가 시험이니까. 무슨 능력이 있는지, 그 능력이 있는 자를 합격시키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 중에 분석력입니다. 이게 제일 관건입니다. 분석력 파트고요. 이거 놓치면 아무것도 못 이루린다. 즉 엉뚱한 쟁점 쓰고요. 그 쟁점에 대해서 또 다른 쟁점 쓰고요. 그 쟁점을 명확히 잘 쓰지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1차는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동시행항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거, 뭐 틀린 거. 그럼 나머지 5가지 지문은 전부 동시행항변과 관련된 지문인 것을 알고 들어가는데 2차형 사례는 그게 아니죠. 단 이제 경험을 해보셨으니까. 2차형 사례는 갑이 을한테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구하였다. 그런데 이 을이라는 자가 그와 같으면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위해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가 결국은 갑과 을이 만났다. 근데 이 을이라는 자가 내가 등기만 먼저 넘겨주면 안 되지 않느냐, 이와 같은 점을 주장하였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그렇게 해서 3줄 정도 처리된 사실관계를 보자마자 바로 무엇이 분석돼서 나오셔야 돼요? 동시행항변을 주장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런 형태로 갑이 을한테 X목적물을 팔았어요. 매매계약이 몇 년 몇 월 며칠 날 이루어졌는데 이 행기는 언제 그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하였다. 근데 그 전에 그 목적물이요, 누군가의 화재로요 소실되었다. 이런 등이 나오겠죠. 이때 갑이라는 자가 을한테 매매 대금이라도 줘. 이때 이 을이라는 자가 왜 나는 이행해야 되는데 라고 하였다. 여기까지 5줄 나온 사실관계 볼 때 여러분들이 뭘 분석해야 된다고요? 그 사실관계 5줄에 포함된 내용이 하나의 법률적 용어로요 평가돼서 나오셔야 돼요. 사고의 전환이 나와야 된다. 뭘 묻는 문제예요? 위험부담을 묻는 문제예요. 즉, 이 분석력은요, 일상 용어에 여러분들 머릿속에 법률적 평가로의 전환, 이게 반드시야 보자마자 바로바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이루어지니까 야 5줄 이거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뭘 묻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쟁점이 뭔지 분석이 되지 않죠. 아시겠죠?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사실 이제 1차 때부터 열심히 하셨던 분이라면 2차가 이제 이런 측면에서 누구보다는 조금 더 앞서 나갈 수는 있지만 이게 이제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2차 사례형 문제라는 건 이렇다는 걸 좀 알아야 돼. 결국 여러분들 전환은요, 1차 마인드에서 2차 마인드로 바로 바꾸셔야 돼요. 마인드의 전환이 필요하신 겁니다. 이게 아니면 그냥 진짜 법학은요 탁상 공론에 불과해요.
아시겠죠? 현실에 적용될 수 없는 법리는 필요 없습니다. 그 법리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모르잖아요. 결국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공부하실 때 그 판례나 법리에 쓰임새를 하셔야 돼요. 어떤 형태의 사실관계에서 어떤 형태의 사안에서 이런 것들이 등장이 되는 법리구나라고 걸 아셔야 되는 겁니다. 막연히 위험부담은 이렇대. 이렇게만 공부하니까 이걸 사실관계를 이렇게 나올 때야. 이게 위험부담을 묻는 문제를 모른단 말이야. 동시행항변권이 이렇다라고 그냥 그 내용만 공부하시니까요. 동시행항변권이 어느 경우일 때 어떤 사실관계에서 나타나는 것인지 모르신단 말이야. 아시겠죠? 근데 이건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남아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1년의 기간이, 우리한테는 1년의 기간이 내년 목표로 남아있으니까요. 1년 동안 충분히 하신다면 잡을 수 있어요. 잡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이렇게 분석된 것만으로 답안을 잘 쓰느냐. 그게 아닙니다. 뭘 써야 돼요? 이해된 대로 쓰셔야죠. 이해된 대로. 이렇게 분석된 이 기본 법리를 내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라는 이 이해력을 보이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현재 국가시험 여기다가 얘기하지 않았는데 국가시험의 출제 경향의 평준화 또는 채점 포인트 무슨 능력을 갖고 있는지 요걸 보기 위한 평준화는요. 지금 모든 국가시험은 이 이해가 제대로 됐는지를 봅니다. 좀 다른 얘기를 한다면 정확한지 요걸 보게 돼요. 정확성. 두루뭉실하게 언급하는 건요. 의미 없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뭐다 딱 집어야 돼요. 딱. 이렇게 언급하셔야 돼요. 물론 이 정확성은 기본 법리를 다루고 있는 뭐에도 필요하다? 판례 입장을 서술하는 데에도 필요한 거예요. 물론 이 판례, 모든 판결 요지의 논거를 전부 다 언급할 시간적 여력도 없어요. 실제 시험장에선. 그러니 핵심적인 키워드와 핵심적인 논거는 반드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처음부터 다 잡으려고 생각 마시고요. 그렇게. 그리고 계속 채워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핵심적인 판례가 얘기하는 논거, 그게 뭔지, 그걸 배우시는 겁니다. 물론 제가 이제 강의 때 다 포인트 두시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체크를 해 두시는 거예요. 체크를. 자, 그 다음, 세 번째. 모든 사안은 이렇죠. 그리고 참고적으로 얘기하는데요.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가?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가? 공부하시다가요, 의문점이 드시면 저한테 찾아오세요. 저한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같은 수준끼리 얘기하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같은 수준끼리 얘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우리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내인연애 물어봐야 답 안 나온다. 고만고만한 사람.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답이 없어요. 답이. 여러분들은 저한테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루를 시간 투자해서 고민할 걸 저한테 오시면 5분 만에 깨쳐드려요. 아시겠죠? 그러니 같은 사람들끼리요. 논의하지 마세요. 물론 논의를 하는 분위기 자체는 좋아요.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이런 분위기 자체는 좋지만 거기서 정답을 얻으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아시겠죠? 정답은 저한테 오시면 됩니다. 부연적으로 좀 말씀드렸고. 그 다음 세 번째, 사안의 해결 능력. 이렇게 이해된 법리를 이 사안에서야 해결할 수 있는가. 이 얘기인데, 특히 이런 부분은 요건 포섭 과정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는 논의되는 형태의 요건을 구비했는지, 그런 과정을 이제 보여주시게 되는 얘기입니다. 이 세 가지를 다 갖췄다고 해서 좋은 점수를 얻지 못합니다. 네 번째에서요, 논증력을 갖춰야 돼요. 그렇죠. 논증력. 이런 부분은 채점자들한테 재량이 다 주어져 있어요. 배점의 10% 정도가. 그렇죠.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같은 내용을 쓴 것 같지만, 논리적 순서 또는 논리적 추론 과정이 또는 전개 방식이 어떻는지에 따라서요, 점수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논증력을 잡으셔야 되고요. 이와 같은 네 가지 능력을 구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남아있는 기간 동안 어떻게 할 것인지. 물론 학원 커리큘럼 이제 우리 실장님께서 또 말씀을 해 주실 테니까 저는 그 과정에서 이제 몇 가지만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우선, 이해력.
이해력. 나머지 이제 요건 포섭 이런 것들 얘기했군요. 이제 우리가 이제 분석력과 이해력과 논증력 세 가지만 갖고 얘기합니다. 알겠죠? 이해력과 그다음 논증력 이렇게 해서 세 가지만 갖고 얘기하는데 이걸 위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냐면 먼저 이제 첫 번째에서요. 첫 번째 항상 사고하는 방식을 가지셔야 돼요. 네, 그 사고하는 방식으로요. 3W. 제가 이제 매번 얘기하는 거예요. 3W. 어떤 법리를 보실 때요. 이제는 이제 2차 마인드로 접근하셔야죠. 어떤 법리를 보실 때 이 법리가 예컨대 어느 파트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지, 즉 그 번지수를 알아야 돼요. 가장 쉬운 게 이제 채권 파트 얘기인지 물권 파트인지 이런 것들 쉽게 얘기하면 소송법과 관련해서는 그 절차 순서 중 어느 파트인지 이런 것들을 아셔야 되는 거야. 이런 것들 이게 이제 번지수 얘기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왜 문제인지를 좀 아셔야 돼요. 왜라는 사고. 요걸 한 번이라도 생각하신 분과요. 그렇지 않고 그냥 무작정 공부하시는 그런 분과는요. 나중에 차이가 굉장히 심해요. 그렇죠. 왜? 자, 세 번째 W는요. 그래서 where 발음 좋죠. why. 그다음 마지막 할 건요. what 이겁니다. 즉 그 문제가 만약 출제가 되었으면 내가 답안에 무엇을 쓸지를 정리해 두셔야 돼요. 그렇죠. 무엇을 쓸지 이렇게 정리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게 굉장히 또 어렵죠. 미리 말씀드리는데 이걸 갖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가장 쉬운 방식이 목차를 보시면서 공부하시는 방식이에요. 이 목차네요. 번지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목차는 사실 왜 문제되는가를 가장 함축적으로 표현한 부분입니다. 알겠죠? 그래, 왜라는 부분도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무엇을 쓸까? 교재 목차 그 파트의 판례를 가장 단순 명료하게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 있겠죠. 결국은 그걸 시험장에 현출하는 거야. 물론 거기서요. 플러스 알파라는 살을 덧붙이면서요. 알겠죠? 이렇게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1차 때 아마 그냥 조문 판례 이렇게 공부하셨을 텐데 2차 때는요. 마인드 전환하셔야 되는 거예요. 목차를 보고 내용 연상. 알겠죠?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잘 안 하게 될 텐데 그래서 처음에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에 한 해라도 먼저 합격하시려면 따르십시오. 예. 믿습니까? 자, 이게 이제 3W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이죠. 예습하시고, 그 다음 강의 들으시고요. 그 다음 복습. 이렇게 들어가실 거예요. 다 비중은 차이가 있습니다. 예습은 어느 때 하시냐면, 즉, 예습의 비중을 둘 때는요. 이건 3순환 때 가장 비중을 많이 두셔야 되는 거예요. 3순환 때. 그냥 오로지 전범이 모의고사 칠 때. 아시겠죠? 이때가 가장 90%, 95% 정도까지를 예습으로 치우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실전처럼 그날 와서 예습된 부분을요, 시험을 쳐야 되니까요. 그 다음 80% 정도까지 차지하는 게 2순환입니다. 2순환. 아시겠죠? 2순환 때 예습의 80, 그 다음 3순환 때는 95%.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이야, 우리 이제 동차는 물 건너갔잖아요. 지금 동차반은. 예, 지금은 이제 예비순환이고요. 1순환이에요. 그러면 이 예비순환과 2순환 때는 어디에 비중을 두시느냐. 이때는 여기에 비중을 두시고 복습의 90% 이상을 확인하셔야 돼요. 90%는 복습에 할애를 하셔야 됩니다. 예, 요런 얘기가 있어요. 그럼 이제 복습, 오늘 학습 이런 얘기 들으셨잖아요. 요런 용어, 학습. 이때 이제 습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습은 이제 한자가 이제 어떤 자들이 묶여져서 습이 이루어졌느냐 그랬더니 깃털 있죠. 새. 깃털. 그 자와 일백백자. 이게 합쳐져서 습이 이루어진 거예요. 즉, 새가 하늘을 날기 위해선 최소 100번 이상의 날개짓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습입니다. 뭘 강조한 거야? 복습을 강조한 거예요. 자기의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기의 공부.
강의는 사실은요, 집중해서 들으셔야 되겠죠. 물론, 근데 그 강의도 뭘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공부인 복습을 하기 위해서 보시는 거예요. 강의도. 근데 이 강의도요, 하나의 준비 과정에 불과해요. 근데 이런 분들이 계신 거예요. 강의만 들으시는 거예요. 강의만. 그냥 계속 강의만 들으시고. 나머지 시간은요, 자기 시간이 없어요. 술도 마셔야 되고, 당구도 쳐야 되고, 친구들 만나야 되고, 커피숍 앉아있다가 5시간이 그냥 지나가고요. 그러다가, 이거 해야 되는데 하면서도 계속 흘러갑니다. 계속 강의만 들어요. 강의만 들어도 되겠지, 뭐. 예, 어느 정도는 되죠. 예. 그리고 이제 시험장 가요. 그러면 뭐만 하신 분이에요? 공부인 복습을 한 게, 나만의 공부를 한 게 아니라, 준비만 하시다 가는 겁니다. 배운 것만 있으니까. 아시겠죠? 여러분들의 시간을 충분히 잡으셔야 돼요. 충분히. 그 다음, 이런 거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양을 줄이셔야 됩니다. 늘린다고 능사가 아니에요. 양이. 예를 들어서요, 민법 과목. 민법 과목에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교재가 5권이에요. 무슨 의미예요? 다 못 보면. 정리하지 못하면요. 무슨 의미입니까? 예. 의미는 있죠. 라면 끓이고 이제 받침대. 사발면 위에다 얹어놓는 거. 의미는 있습니다. 예. 그러나 시험 합격에는 의미가 없어요. 내가 이해하고 내가 정리되지 않은 자료는 이건 짐이에요. 짐. 그러니까 최대한 양을 줄이시는. 이렇게 양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뭐죠? 단권화예요. 단권화. 그걸들 생각을 해 주시는 겁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시험은요, 누가 가장 답안지를 잘 쓰겠어요? 열심히 하신 분 말고요. 다 열심히 하실 테니까. 누가 가장 답안지를 잘 쓰겠습니까? 그날 가장 기억이 선명한 사람이요. 그 사람이 답안을 잘 쓰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억이 선명한 상태로 시험을 치를 때 가장 좋은 답안을 작성하는 겁니다. 한 달 전에 본 부분이에요. 흐릿흐릿합니다. 그냥 쥐어짜야겠죠. 선명하지 않으니까. 쥐어짜다 보면 틀어질 수도 있고요. 엉뚱한 것 같다가 또다시 오고 이렇게 해서야 못 쓰게 되는 거예요. 뭘 말씀드리냐면 가장 그러면 기억이 선명하기 위해서 뭘가 필요하죠? 직전에 볼 수 있어야 돼요. 직전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단정적으로 얘기할 때 1년의 기간은요. 시험 보기 3일 전에 한번 보고 들어갈 수 있도록 양을 줄이는 게 중요한 겁니다. 사람의 뇌는 3일 정도가 그나마 기억에 남는데요. 그나마. 그러면 일주일 전이면 훨씬 더 기억이 흐릿해지고 한 달 전이면요. 이건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3일 전에 한번 보고 들어갈 그 자료를 만드는 게 1년 과정이에요. 1년 과정. 명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년 그 3일 동안 한번 보고 들어갈 그 양으로요. 줄여가셔야 돼요. 이래야 가장 선명한 기억에서요. 그 기억이 남아있는 채로 답안을 작성하시는 거예요. 근데 참 3일 지나면 좀 기억이 이루어진다 그랬죠. 잊어버린다. 그런데 이 기억은 좀 장기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단기 기억 상실 걸리시면 안 되고요. 장기화해야 됩니다. 근데 이 법학이라는 건 사실 휘발성이 매우 강한 과목이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가 없는데 방법은 있어요. 그 가장 현명한 방식은요. 없어지고 사라지기 전에 또다시 생각하시는 거예요. 없어지고 사라지기 전에 또다시 생각하시는 거고요.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부을 때 흘러나가는 물의 양보다요. 채워넣는 양이요. 더 많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복습이 중요하다고요. 끊임없이 연습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이건 이제 참고로 얘기하면 우리 이제 정신의학, 정신분석학적으로요. 이런 것도 있어요. 피크 앤드 룰 이렇게 했어요. 뭐냐면 이제 최고치입니다. 최고치. 그래, 앤드는 맨 마지막 끝이잖아요. 예. 사람이 기억을
좀 오래 가지고 갈 수 있는 방식 중에 하나가 두 가지가 기억을 오래 가지고 갈 방식 최상의 것이다. 이게 이제 정신의학적으로 얘기합니다. 즉,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사시면서요, 충격받은 일, 아니면 극도로 흥분했던 일, 그런 굉장히 행복했던 일, 이런 것들은 안 잊어버리시죠. 그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 공부했어요. 오전부터. 그 다음 저녁 때까지 공부하시고 저녁에 돌아가셔서 잠자리에 누우신 겁니다. 잠자리에 누워서 내가 오늘 하루 동안 공부한 게 뭐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기억나오세요? 이거나 아니면 잠들기 바로 직전에 본 거. 아시겠지? 바로 직전에 본 거. 이게 기억나는 거예요. 이게. 그럼 여러분 이제 우스갯소리인데요. 좀 확 와닿는 거. 아니면 항상 마지막이 되게끔 만드는 거예요. 항상 마지막에 되게끔 만드는 것도 복습을 계속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항상 좀 와닿는 거, 이걸 만들기 위해서요. 공부하시든 또는 강의를 들으시든 복습하실 때, 와, 이런 거야? 와, 요즘에 유행하는 용어 있죠? 와. 모르시나요? 저만 하나요? 이렇게요. 좀 감탄사를 발휘하시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그런 식으로요.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하나 좀 배워가는 게 굉장히 의미다. 나 이거 알고 이렇게 되니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합격도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자신감을요. 또 일으키는 이제 발동, 동원도 활용하시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내용이에요. 그 다음, 이렇게 해서요. 네 번째, 절박함이 있으셔야 돼요. 절박함. 그 다음, 성실함. 꾸준히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수험생이 가져야 될 가장 덕목이에요. 덕목. 네,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자, 이렇게만 얘기하자. 우리는 이제 10m 산이다 이런 게 있어요. 그냥 들으시기만 하면 됩니다. 10m 산. 산악인이에요. 산악인. 근데 그 산악인이 한겨울에 등산을 하게 되었어요. 등산을 하는데 그날따라 눈보라가 그렇게 심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길을 잃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죠. 당장 앞 1m도 뭐가 있는지 잘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길을 잃었으니까 살기 위해서야 내려와야 되잖아요. 내려오는데 그래도 눈보라를 헤치면서 계속 내려왔습니다. 살기 위해서. 힘이 딸리겠죠. 어느 순간. 그래서 결국은 쓰러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그 사람이 이제 구조가 되었습니다. 물론 사망한 채로 발견돼서요. 이제 확인이 되었는데 놀라운 건 바로 3m 앞에야 집이 있었습니다. 3m 앞에 집이.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절박함과 성실함과요. 포기하지 않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어차피 지금 여러분들이 이 길을 택하셨으니까. 아시겠죠? 수험생이 가져야 될 가장 큰 덕목이에요. 하나만 말씀드리고요. 민법, 민사소송법, 우리 이제 설명회는 끝내도록 할 텐데, 여러분들 수험생이잖아요. 수험생. 수험 공부는 취미가 돼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취미가 돼서는 안 돼요. 무늬만 수험생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목표로 두고 있는 이 희망을 이루기 위해서요. 지금 시험에 전장에 왔으니까요. 취미가 돼서는 안 되고요. 여러분들이 일을 해야 돼요. 지금 백수 아니십니다. 아시겠죠? 이걸 해야 될 일을 갖고 계신 분들이야. 백수가 아니라 일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이걸 해야지만 하는 의무로 여기셔야 돼요. 그렇죠. 의무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절박함과 성심을 갖고 포기하지 않고요. 그대로 여러분들을 믿으시고 꾸준히 하시면 되겠어요. 물론 하다가 보면 힘든 과정들의 연속이니까요. 때로는 쓰러지고 싶기도 하고 쉬고 싶기도 하시겠죠. 그때마다 저를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그늘이 될 테니까 저한테 기대시면 되겠어요. 자, 어쨌든 민사법 제 설명회는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석주 법무사입니다. 저 일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먼저 세치기 해가지고 한 10분 정도, 15분 정도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요새 보통 회자되는 말로
원숭이는 나무에서 떨어져도 원숭이죠. 그죠? 선거에서, 정치인들이 선거에서 떨어지면 사람도 아닙니다. 수험생은요, 시험에 떨어지면은 역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시험에 꼭 합격하셔야 됩니다. 시험에 합격하시는 걸 지상 최대의 목표로 삼아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임하셨습니다. 제가 뭐 특별히 뭐 법무사 시험의 특성이라거나 일반적인 개괄적인 내용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등기법과 관련해가지고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2차 기출문제 보셨죠? 보셨는데 저희 시험은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논술식 등기법이 있고요. 이게 지금 50점짜리하고 20점짜리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등기 신청서 작성 부분이 30점입니다. 합해가지고 100점인데요. 전체 4과목 400점 중에 100점입니다. 그러면 몇 퍼센트입니까? 25%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민법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2차 시험에서는 민법과 동일하게 등기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험 합격하고 나서는 민법을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등기법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등기법 이런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합격하고 나서도 매우 중요하니까 등기법에 특히 신경 쓰셔야 되겠고 특히 여기서 하나 말씀드린다면은 시우기가 뭐 이렇게 어려운 말을 썼네요. 자, 요 30종의 전략 과목입니다. 전략 과목. 조그만 노력을 하면은 투자 효율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동안 제가 뭐 매번 얘기했지만은 법무사 연수원에서도 부동산 등기법 강의를 합니다. 여러분 2차 시험 합격하시면은 연수원에 오셔가지고 제 강의를 듣습니다. 제 강의하고 또 김경태 법무사, 이청규 법무사 그분들 강의를 듣는데 그 수험생 중에 어떤 분들은 자기가 28점인가 맞았다. 그러니까 선생님 때문에 합격을 했다. 30점 중에 28점 굉장히 잘 맞은 거죠. 그래서 내가 최고 득점인 것 같다. 그러니까 그 어느 분이 웃기지 말라. 나 30점 맞았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10점 맞고 합격하시는 분도 있고 30점은 좀 이례적인 경우이고 27점, 8점 조금만 노력을 하면은 자기 평균 점수를 상당히 높일 수가 있습니다. 400점 중에 100점이라고 했죠. 근데 남들 10점 맞고 내가 26점 맞으면은 평균 점수가 몇 점 올라가는 겁니까? 16점이 아니라 4점 올라가는 거죠. 0점 얼마 가지고 당락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 요지는 등기 신청 서류 작성 요거 조금만 남보다 더 열심히 공부를 하면은 남들은 10점 맞고 떨어지고 나는 26점 맞고 4점 더 맞아가지고 충분히 합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등기 신청 서류 작성 요 강의는 그냥 이것만 배운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기본서 강의를 듣고 요 책을 가지고 연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1순환, 2순환, 3순환 강의를 하는데요. 1순환 때는 요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공부를 합니다. 그 다음에 2순환, 3순환 때는 모의고사 문제를 매번 나눠드리고 그걸 가지고 계속 트레이닝을 합니다. 이번 시험에 뭐가 나왔던가요? 자, 공유물권을 판결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등기하기 전에 피고 지분이 타인에게 넘어간 경우에 등기 절차 나왔죠? 요거 요 책에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죠? 당사자는 좀 다르지만 거의 유사한 문제가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류 작성 문제는 하늘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문제가 아니라 보통 우리가 법무사 업무 현실에서 자주 접하는 그런 전형적인 문제가 출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법무사 업무를 20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거
전형적인 거, 실생활에 많이 접하는 거 위주로 제가 요 책 기준으로, 그 다음에 2순환, 3순환 때는 모의고사 위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다른 학원에서 어떤 이번 시험 문제에 대한 예시 답안을 이렇게 제시하시는데 저하고는 견해가 조금 다르다.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무사 업무를 직접 하는 법무사 입장에서는 좀 다른 견해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큰 차이는 없는데 좀 다르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요번이 전략 과목이니까 자, 지금부터라도 내년까지 한 1년 정도 남았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여러분들이 신청서를 작성하는 연습을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오늘은 글씨 좀 개판으로 써도 내년 시험장은 깨끗하게 쓰리라. 인생이 그렇게 되는 겁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글씨를 깨끗하게 쓰시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진짜 자기만 알아보는 답안지를 쓰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거 안 돼요. 등기법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등기 신청서는 뭐라고 되어 있든가 하여튼 깨끗하게 간명하게 이렇게 알아볼 수 있게 작성하게 되어야 된다고 했죠. 근데 채점관이 도무지 알아볼 수 없다면 그 등기 신청은 도무지 이건 좋은 득점을 맞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신청서 작성할 때는 신청서를 깨끗하고 깔끔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 부단한 연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토요일이면 토요일 저녁 시간을 내가지고 요 책이어도 좋고 다른 책이어도 좋은데요. 그냥 100개도 좋습니다. 그죠? 신청서 있는 걸 그냥 100개의 연습을 쭉 해보시기를 말씀드리고요. 참고로 이 책은 1년 반 전에 나왔는데 수요가 많아가지고 또 개정을 할 예정입니다. 또 욕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하여튼 이 책 갖고 있는 분들은 이 책 가지고 내년에 강의를 들으시고 아니면은 새로 추록이 나올 테니까 새로 업데이트 될 거니까 아직 책을 안 사신 분들은 한 11월이나 그때쯤 새로 책을 사시면 되겠습니다. 책 장사한다고 욕하시겠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책 가지고 강의를 해야 되니까요.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요겁니다. 논술등기법. 요건 옛날에는 시험에 어떻게 나왔던가요? 옛날에는 예를 들어가지고 근저당권 설정 등기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런 식으로 나왔던 겁니다. 진짜 무식한 문제예요. 그러면 목차를 전부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언젠가부터 이런 방식에서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분설형 문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행스럽게 근저당권 이전 등기라면은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이전 등기를 하고 피담보채권 확정된 후에 이전 등기하는 거에 설명하시오. 15점. 근저당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상속이나 합병을 오히려 이전 등기하는 모습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15점. 이런 식으로 채무자의 채무자가 변경된 경우에 그 어떤 변경 등기 절차 설명하시오. 20점. 이런 식으로 법원 행시에서 출제되기 시작했고요. 저희 시험도 그런 경향을 몇 년 전부터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목차에 대한 부담은 조금 덜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옛날처럼 이렇게 나온다기보다는 분설형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잘 아시는 얘기죠? 그래서 분설형 문제로 어떤 출제에 대비해가지고 준비하셔야 되겠고, 다만 올해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가지고, 더 나아가서 준 케이스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준 케이스 문제. 이게 작년 법원행시에서 그런 식으로 출제되는 우리 시험도 이 준 케이스 문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시험 문제가 뭐였던가요? 보존 등기하는 문제 있죠. 등기부등본 제시하고 이거 가지고 보존 등기를 하고 대지권 등기하는 절차에 대해서 물어본 건데 케이스 문제라고 볼 필요도 없는 분설형 문제의 변형된 모습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분설형 문제가 대세이고 혹시나 이렇게 케이스 문제로 출제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도 제가 생각을 해가지고 좀 특별히 강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법원행시에 나온 걸 보면은 이런 겁니다. 아시는 얘기죠? 경매가 진행 중에 이거 있던 걸로 기억합니다.
경매 이전에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자기가 스스로 경락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 경우에 이 등기부 등본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등기 절차 설명하시오. 이런 식으로 준 케이스 문제로 출제가 되신다.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것도 결국은 분석력 문제의 한 모습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 강의는 기본서 가지고 강의를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겠지만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 논술식 등기법 요걸 가지고 일순환 때 강의라고, 물론 여기에도 분설력 문제가 매우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분설력 문제 위주로 강의를 하고 아무래도 좀 목차에 대한 부담이 있을 겁니다. 목차요. 요건 뭐 20점짜리 문제는 그런 부담은 없는데 분설력 문제도 목차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목차를 제 네이버 밴드에 올려놓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약장세를 해도 안 들어오시던데요. 요새 지금 책의 한 4분의 1 정도는 제가 그 목차를 올렸습니다. 목차를 올렸는데 목차는 편집이 가능한 목차로,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내용을 컨텐츠를 좀 집어넣을 수 있도록 목차를 올렸으니까 여기다가 문자를 보내시면 제가 링크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여기다가 좀 문자를 주시면 링크 문자 보내주면은 거기 밴드에 가입해가지고 목차 출력을 해가지고 저희가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점짜리 문제, 올해 시험 문제 일부 말씀의 경정 등이 나왔습니다. 이건 누구라도 강의하는 등기법 강사는 누구라도 예상했던 특혜입금 문제 있죠. 당연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상했던 건 나왔다. 저는 그렇게 자랑할 수는 없어요. 누구라도 예상하는 거니까. 근데 보통 저희 심에서 보통 예상되는 문제가 자꾸 반복됩니다. 요 약술형 문제는 별로 이렇게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고 50점짜리 문제, 분설형 문제 이걸 좀 주의하셔야 되겠는데 이건 기본서 가지고 어떤 여러분이 공부하는 건 시간이 너무 소요가 되고 그러니까 등기법 말고도 다른 거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 어떤 주관식 등기법 요 책자가 올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시험 볼 때까지는 이건 개정될 일은 없습니다. 요거 위주로 분설형 문제 위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번에 7월, 8월 그때는 그동안의 법무사 기출문제, 그 다음에 법원행시 기출문제 전부 요약을 해가지고 일람표를 나눠드리고 충분히 예상 가능한 문제를 그 위주로 공부했던 걸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시험 2차 시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좋은 2차 시험 보신 분들은 좋은 결과 기다리시고 만약에 좀 안 좋은 결과가 있다 그러면 분발하셔가지고 내년 시험에 어떤 충분히 좋은 점수로 합격하시기를 그렇게 기원하겠습니다. 공부하시다가 질문 주시면 저한테 핸드폰으로 질문 주시면 제가 아는 것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재훈 법무사입니다. 저는 형법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 문제 해설 강의는 제가 따로 동영상으로 찍어 나온 게 있어서 그거 참고하시고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릴까 이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이제 추석 지나고 그리고 이제 좀 쉬시다가 이제 10월 1일부터 이제 9월 말이니까 10월 1일부터 이제 새로운 각오로 공부 시작하시려고 아마 다 그런 결심을 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형법 과목만 일단 좀 말씀을 드리면 형법은 이제 새로 시작하게 되면 과거에 좀 이렇게 경험 있으신 분하고 그리고 처음 시작하시는 분하고 격차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예비순환 시작하게 되면은 어떤 분은 막 기초 개념 가지고도 막 헤매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조금 좀 지루해 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가장 어떤 실력 격차가 큰 과목이 바로 형법 혹은 형사소송법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는 1차에 객관식 시험이 있었죠. 근데 그게 이제 삭제돼 가지고 전혀 기초적인 어떤 지식 없이 바로 그냥 2차 공부를 시작하다 보니까 원래 법무사 전업으로 그냥 공부하셨던 분들이 가장 많이 어려움을 겪는 과목에 속합니다. 형법하고 형사소송법 이런 과목이요. 근데 그 격차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느냐 하면은 맨 처음에 좀 이렇게 익숙하게 되는, 개념에 익숙하게 되는 좀 시간적인 여유가 좀 필요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동차반 강의가 우리가 2차 치기 전에 한번 있었는데, 그걸 한번 되돌이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지금까지 2차 시험 볼 때까지 몇 달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몇 달 동안, 그냥 혼자서 공부하다가,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걸 되돌이켜 생각해 보시면, 그냥 혼자서 그냥 무의미하게 시간 보낸 거는 좀 이렇게 아쉬운 감이 이렇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10월 1일부터 내가 공부를 시작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잡으셨다 그러면 이 과정을 좀 소중하게 생각하시고요. 혼자 진짜 기본서 들고, 좀 독학으로 어느 정도 좀 기본을 다지고 난 다음에 나중에 한 2순환이나 3순환 때 본격적으로 모의고사 볼 때 그때 들어와서 이제 시험을 학원에 어떻게 이제 내가 본격적으로 또 시작하겠다 이런 생각, 마인드로 시작하시다가는 똑같은 상황을 맞이합니다. 지금 되돌이켜 봤을 때 한 2, 3개월 되돌이켜 보세요. 내가 지금 한 게 뭐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내년 한 3월달, 4월달 돼가지고 되돌이켜 보면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2, 3개월 이거 후딱 다 지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그 과정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는 어떻게든 자기가 말이죠, 계속해서 공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를, 자극을, 만드셔야 돼요. 그게 학원이 됐든 아니면 스터디가 됐든, 내가 뭐 사시 2차를 뭐 10번을 쳤다, 뭐 8번을 쳤다 해가지고, 어느 정도 한 3, 4개월 정도는 내가 좀 부족한가 뭐 혼자서 기본서로 좀 이렇게 좀 다지고 나중에 하겠다 이렇게 하시다가 정말 긴 슬럼프로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시작하실 때 혼자 하지 말라는 거죠. 혼자 하지 말라. 같이 공부하시는 분, 뭐 스터디를 만들든지, 그러니까 매일 일주일에 뭐 2, 3번씩 만나가지고 뭐 쓰는 연습을 하시든지요. 아니면 학원에 다니겠다고 뭐 마음먹었다 그러면 학원 꾸준하게 따라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학원에서는 어떻게든 안 하면 하라 그러고 진도 맞춰가지고 진행을 해가니까 그 믿고 따라가면 됩니다. 근데 뭐 경제적 여유라든지 아니면 개인적 사정으로 내가 학원을 못 다닌다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절대 혼자 공부하시는 거는 제가 별로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특히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뭐 같이 동영상을 듣는다 할지라도 같이 자극이 될 수 있는 뭔가를 한번 찾아보세요. 매일매일 이렇게 꾸준하게 공부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 경험을 생각해 보면 내년에 2차 시험 준비하기 위해서요, 가장 공부가 잘 될 때가 언제냐? 공부 책을 열고 보면 집중 잘 될 때가 언제냐 하면은 지금 시점이에요. 요 10월 1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원래 12월 31일까지요. 그러니까 원래 안에 공부하는 거 있죠. 이 공부 제일 잘 됩니다. 정말 뭐 책을 읽다 보면요, 무릉도원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아직 1차 시험 합격에 대한 어떤 그런 기쁨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내년 시험은 일단 내년이니까 원래 뭐 연말 연시 분위기가 더 연결이 되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축 가라앉죠. 가을 분위기, 가을 날씨 분위기도 있고 또 크리스마스도 있고 뭐 연휴도 있고 이렇게 되니까 대체적으로 축 늘어지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자기가 공부를 하게 되면 정말 집중이 잘 돼요. 그래서 요 시기를 예를 들어 잘 못 보내게 된다 이거죠. 이렇게 되면 내년 넘어가가지고 두고두고 후회가 됩니다. 제가 2월 뭐 요맘때쯤은 아니고요. 그래도 한 몇 달 지나가지고 내가 그래도 2차 시험 치기 전에 동차반이라도 열심히 따라가가지고 모의고사 좀 써보고 그렇게 할 걸, 이렇게 후회하시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해바뀌고 나서 또 작년에 말이죠. 작년에 내가 이렇게 할 걸, 이렇게 후회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그 후회가 어디까지 연결되냐 하면 내년 시험 볼 때까지 계속 거기에 어떤 아쉬움으로 남아가지고 집중하는데 좀 안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법무사 시험 뭐 시작하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러면 이제 공부 방법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뭐 어떤 책을 봐야 되느냐, 어떤 식의 방식이 내한테 유리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장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부터는. 그래서 만약에 2차 시험 치기 전에 동차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고 내가 시험장에 가가지고 진짜 답안지를 열심히 쓴 게 아니라 시험 장소 그냥 뭐 분위기 파악만 하고 왔다 이렇게 되면은
정말 열심히 하셔야 돼요. 이 차이가 좁혀지지가 않습니다. 쉽게. 고등학교 때 혹은 뭐 중학교 때 전교 100등 하는 아이가 하루 아침에 그 전교 1등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제가 학원에서 이렇게 강의를 쭉 진행해 봐도 꼴찌 하시는 분이 하루 아침에 뭐 득도를 해가지고 뭐 모험담을 내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 좀 드물어요.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운다고 할 때도 진짜 좋은 스승을 만나가지고요. 자전거 타는 법을 배웠다 해가지고 하루 아침에 하루 딱 배우고서는 그 다음날 막 잘 타는 사람 없단 말이에요. 자기 혼자 타다가 뭐 넘어지기도 하고 고민하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런 시간적인 어떤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근데 보면, 그 과정이 제대로 이렇게 진행이 안 되면 나중에 이제 결과만 따라가는 거죠. 똑같이 공부했는데 저 친구는 뭐 모범 답안을 내고 나는 계속 쳐져 있다. 근데 그 결과만 자꾸 쫓다 보면은 그 차이점을 영원히 이게 이제 좁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자기 스스로 고민하고 실수하고, 예?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올해,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올해 안에요. 그러니까 10월달, 11월달, 12월달 이렇게 3달 정도 목표 잡으셔가지고, 전 과목을 올해 2018년 가기 전에 전 과목을 어느 정도 한번, 그래도 계략적으로만 내가 한번 파악하겠다. 이걸 목표로 잡으셔야 돼요. 학원 커리큘럼도 그게 맞춰서 이제 진행할 것 같은데, 하여튼 제가 하드리는 방법은 그겁니다. 올해 넘어가기 전에, 해 넘어가기 전에, 전 과목을 1독을 해가지고, 적어도 내년 넘어가가지고, 2019년도 돼가지고, 바로 단권화로 들어갈 수 있게끔. 그걸 목표로 하셔야만, 좀 그 과정이 좀 이렇게 채워지는, 그런 게 됩니다. 목표를 그렇게 잡으시고요. 지금 내년에 뭐 예비순환 거치고 나서 1순환 때 뭐 다시 시작한다 이런 느낌보다는 이미 1순환은 저는 시작됐다고 봐요. 그래서 동차 때 한번 강의 진행됐던데 전체적으로 어떤 개념 파악을 좀 하셨다 그러면 저는 예비순환 때는 뭐 기본서를 봅니다. 기본서에 이제 그 기본서를 중점적으로 이렇게 나가는데 동차 때 했던 것보다는 좀 더 자세하게 동차 때는 아무래도 시험 치기 직전에 다뤘던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출제 비중을 좀 고려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 위주로 갔다 그러면 예비순환 때는 뭐 좀 덜 중요한 것까지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는 그런 과정이고 1순환 때부터는 저는 바로 케이스 풉니다. 그냥 제가 중간식 문제집은 없지만 자료로 나가는 게 충분히 뭐 중간식 문제집 한 권에 달할 정도의 자료가 되고 그 전에 책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뭐 교재로 이렇게 나가는 거고 그래서 1순환 때 케이스를 풀고요. 그 다음에 2순환 때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했던 거 계속 반복이에요. 2순환 이후에 뭐 새로운 것을 본다 이러면은 그건 오히려 뭐 시험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2차 공부는 기본적으로 했던 거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1순환 때까지 거의 공부를 끝마치고 2순환, 3순환은 모의고사 위주로 기존에 공부했던 거를 반복한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근데 해마다 항상 보면은 3순환 때 인원이 제일 많죠. 수강생이 제일 많고 그때 와서 뭐 자료 요약된 정리 자료 이렇게 구하시는 분 제일 많고 그래요. 근데 사실 뭐 시험 문제 출제된 거 이렇게 보다 보면 항상 느끼는 겁니다만 예비순환 때 쪽지 시험 같은 거 보거든요. 뭐 OX 문제, 객관식 문제 같은 거 지문도 우리 객관식 안 하니까 제가 객관식 문제를 갖다 그 중에 뽑아가지고 OX 문제로 드리고 이렇게 풀어요. 그러면 항상 그 나중에 기출 문제 나온 거 보면 예비순환 때 쪽지 시험 봤던 데서 다 나와 있어요. 실제로 그게 범위가 제일 넓다 보니까 거기서 전부 시험 문제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오히려 2순환, 3순환 때 중요한 부분만 딱 뽑아가지고 봤던 부분은 3문제 중에 한 문제 정도. 보통 이제 원래 형법 같은 경우 이제 20점, 30점 이렇게 나왔는데 보통은 20점, 뭐 20점, 10점 혹은 뭐 20점, 15점, 15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3문제 정도 나오는데 아주 중요한 문제는 한 문제 정도가 맞아요. 한 문제 정도는 누구나 다 예상할 수 있는 문제에서 나오는 거고 보통 이제 그리고 또 한 문제 정도는 아주 지엽적인 부분에서도 출제됩니다. 되는데 그런 것들은 막판에 2순환, 3순환 때 사실은 그 찍는 게 이상한 거죠. 지엽적인 부분은. 오히려 예비순환이나 1순환 때 다뤘던 이렇게 넓게 다뤘던 이렇게 폭넓게 다뤘던 부분에서 오히려 더 이제 시험 적합성 있는 그런 부분이 출제된다는 거죠. 이건 형법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올해도 제가 시험 치고 나서 좀 느꼈던 거고 작년에도 그런 느꼈던 게 있는데 올해 시험 문제에서 그 뭐 범인 도피 교사범이 되느냐 뭐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요. 그 정답은 어떻습니까? 결론은 교사범이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게 결론이고 그런데 뭐 그 시험 치신 분들 중에서 내용은 다 맞게 썼는데 결론을 틀려버렸다. 그래서 교사범 된다고 써버렸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작년에도 그랬어요. 작년에도 자기 예금 계좌를 갖다가 이제 그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한테 빌려줬다가 그 자기 예금 통장에서 돈을 찾는데 은행에 대한 사기죄가 되느냐 이렇게 검토하라는 건데 결론이 사기죄가 안 되는 거였어요. 작년에도 사기죄 안 되는 거였는데 그때도 시험 끝나고 나서 저한테 오셔가지고 저는 사기죄 되는 걸로 써버렸는데요. 어떡하나요? 막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기본적으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그런 질문을 받으면 아쉽죠. 그러니까 범인도피죄에서 예를 들어 원래 출제했던 그 범인도피죄 같은 경우는 제 책 범인도피죄 딱 펼치면요. 딱 펼치면 바로 나오는 판례예요. 범인도피죄 봤다 그 책 펼치면 그 바로 나오는 판례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기죄 부분도 작년에 나왔던 부분도 제가 특히 더 조심하라 해가지고 판결 이유까지 다 설명이 돼 있고 사실관계 다 해가지고 했는데 그걸 답을 틀린다 그러면 이건 결론은 뭐냐? 이 책 한 권도 제대로 지금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제 교재에 있는 판례가 뭐 시중에는 다른 형법 2차 교재에 비해서 판례 숫자가 작아요. 한 3분의 2 정도? 뭐 더 두꺼운 책을 비교하면 절반 정도밖에 안 될걸요. 그런데 이거 한 권도 제대로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답 틀린다는 이야기는. 그러니까 원래 시험 문제도 제가 판례 결론만 따라서 해놓은 게 아니고 사실관계, 판결 요지, 판결 이유 이거는 판결 이유 사실관계 다 외워야 된다 해가지고 다 소개해놨는데 이걸 모른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기득권으로 1년을 다 공부한다 할지라도 책 한 권 떼기도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책 한 권에 나오는 판례 결론도 이거 외우기가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부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된다 이거죠. 자꾸 이게 넓히고 이렇게 하다가 정작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답 틀려버리면 어떤 느낌을 주냐면 기본적으로 책 회독수가 부족하구나 이렇게 이런 느낌 받아버리냐. 법무사 시험은 답 틀리면 안 된다. 답을 맞아야 되지. 답 틀리면 점수 안 나온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그 이야기는 일부분은 맞는 이야기고 일부분은 틀린 이야기예요. 그게 뭐냐면 내용이 충분하게 다 서술이 돼 있으면 답이 틀려도 점수 나옵니다. 제가 실제로 뭐 합격자들 이야기 들어보면 답이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간 경우에도 합격한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내용 풍부하게 써도 답 틀려도 합격할 수 있어요. 그건 맞아요. 하지만 답 틀렸을 때 일단 어떤 느낌이 되냐 하면 교재 회독수가 좀 부족하구나. 공부량이 좀 부족하구나. 이런 느낌을 주고 첫인상이 별로 안 좋죠. 첫인상을 안 좋은 데다가 맨 마지막 결론이 틀린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풍부하게 잘 쓴 답안을 본 적이 거의 없어요. 제가 벌써 10년 동안 제가 채점을 해봤으니까 얼마나 많은 채점을 해봤겠습니까? 뭐 아마 몇천 명 될걸요. 지금까지 채점한 거 보면 어떤 때는 제가 옛날에는 채점만 한 경우도 있었거든요. 하루에 막 60분씩 70분씩 하면 밤새도록 채점합니다. 그러면 그 채점할 때 느낀 게 뭐냐면요. 답 틀린 답안을 일단 옆에 제껴놓거든요. 일단 뭐 예를 들어서 뭐 50점대, 40점대, 30점대, 20점대 이렇게 답안을 이렇게 답안지를 이렇게 분류를 해놓고 대충은 뭐 이렇게 상중하로 나눠가지고 이제 채점을 하게 되는데 답 틀리면 일단 분류해서 이제 하 쪽으로 간단 말이죠. 일단 정답이 틀려버리면. 그런데 그 중에서 내용을 풍부하게 잘 쓴 답안이라면 점수를 줘요. 점수를 후하게 줍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뭐 내용도 부실합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을 풍부하게 잘 쓰는데 답이 틀렸다. 이런 답안은 정말 극소수다 이거죠. 극소수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솔직해져야 돼요. 솔직해져야 됩니다. 책딱 어떤 범죄에 대해서 책딱 펼쳐봤는데 딱 펼치자마자 나오는 첫 번째 판례 답을 틀린다 그러면 내용 제대로 썼을 가능성이 매우 낮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했던 거 반복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수업 시간 중에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2차 공부는 공부가
좀 했던 것도 하고 이렇게 되니까 공부가 굉장히 지겨워요. 그 지겨운 공부를 잘 이렇게 반복하는 데 대해서 익숙해져야 됩니다. 제가 씹던 껌을 다시 씹었을 때 그 느낌. 예? 이런 이야기 하면 웃는데, 씹던 껌을 갖다 냉장고에 붙여놨다가 다시 씹었을 때 그 느낌이 아주 안 좋잖아요. 새로운 껌을 씹어야 그 단맛이 나죠. 근데, 우리는 그 씹던 껌을 다시 씹는 것도 기꺼이 내가 씹겠다, 이런 그런 각오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시험 합격하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책 한 권만, 예? 완전히 자기 걸로 만들면 합격하는 데 지장 없어요. 지금부터 시작해서 내년 시험 끝날 때까지 기본서 한 권, 문제집은 객관식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2차 시험에서는 문제집을 1차 객관식 공부하듯이 그렇게 문제집 활용하시면 안 돼요. 1차 객관식은 문제집 자체가 암기 자료가 되죠. 그죠? 문제집 한 권 달달달 외우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합격할 수 있죠. 그죠? 기본서 약간만 해도 문제집 확실하게 외우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근데 2차는요, 문제집으로 커버 안 됩니다. 절대 커버 안 돼요. 시중에 있는 문제집 다 해봤자, 예? 거기 한 권에 소개되어 있는 케이스가 많아봐야 한 60개에서 한 100개 정도밖에 안 돼요. 실제 교재에 나오는 판례는 기본적으로 한 600개 이상 되죠. 많으면 1000개 정도 됩니다. 다 주관식 문제로 다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객관식에서 문제집만 잘 풀어가지고 1차 합격할 수 있듯이 주관식도 문제집 한 권 확실하게 하면 그거 안 됩니다. 기본서를 해야 되거든요. 주관식은 기본서가 탄탄하게 돼야 돼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 이 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연습용으로 활용하시는 거죠. 연습용으로. 그러니까 객관식 공부는 오히려 정반대잖아. 연습용으로 활용하지 말고 객관식 문제 지문 자체를 외워버려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주관식은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주관식 문제를 갖다 통째로 외운다고 해가지고 실제 시험에서 그대로 똑같이 반영이 되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관식 문제집에 있는 문제가 똑같이 실제 시험 문제 나온다 그러면 그건 문제가 돼요. 출제 의원한테 문제가 됩니다. 특정 교과서에 있는 책 문제를 그대로 냈다 이렇게 되면 출제 자체가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서 중심으로 가셔야 되고 기본서 한 권 떼는 거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요. 자, 10월 달부터 시작해서 12월 끝날 때까지 목표를 잡으라는 거죠. 해 딱 바뀌는 순간 느낌이 완전히 달라져요. 2019년도 시험 준비한다는 거하고 2018년도에 내년을 준비한다는 거 완전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내년으로 바뀌게 되면 2019년도로 바뀌게 되면 집중력이 떨어지니까요. 이 스트레스가 막 쌓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게 지금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10월, 11월, 12월 요 3개월 안에 전 과목 한번 돌릴 것, 정리할 것, 요거 목표로 잡으라는 거고 그 다음에 절대 혼자 공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혼자 공부하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늘 같이 다녀야 되냐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계속 자극이 될 수 있는 뭔가를 찾으시라는 거죠. 그래서 학원을 나오든지 스터디를 하시든지 이렇게 하시라는 거고 그리고 기본서 중심으로 내가 기본서 한 것만 확실하게 떼면 시험 합격하는 데 지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기득권으로 만약에 원래 2차 시험 보셨다 그러면 제가 지금 할 게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 그러면 저는 민사집행법 있죠. 민사집행법. 실무제요 같은 이런 책 사가지고 한번 보시라는 그런 걸 제가 권해드립니다. 나중에 우리 법무사, 하시게 되면 계속 공부는 계속 하셔야 되거든요. 찾아보셔야 되고 하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우리가 손이 가는 게 뭐냐면 민사집행법이에요. 그래서 만약 기득권으로 내가 시험을 보시고 내년에 내가 떨어질 것 같기도 하고 합격할 것 같기도 하고 1차 공부를 다시 해야 되냐 아니면 일단 기다려 봐야 되냐 책에 손은 안 잡히고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런 분이라면 제가 민사집행법 책을 실무제요라도 하나 사가지고 쭉 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거는 1차 대비도 되고 법무사 합격하셨을 때 나중에 2차 다 끝나고 나서도 실무에 가서도 활용하는 거니까 그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동차로 시험 보셨다 그러면 그냥 2차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죠. 동차로 보신 분은 지금 합격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접으시고요. 무조건 올인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2차 올인하셔가지고 안 되면 그대로 계속 되면 더 좋은 거고요. 그런 마인드로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 정도로 하고요.
이 격차는 쉽게 좁혀지지 않습니다. 그건 항상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동차 때 열심히 하셨던 분이 뭐 앞서 나갔던 분들이요, 계속 앞서 나가는 모습을 제가 매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좀 지금까지 2차 시험 보실 때까지 좀 너무 좀 시간을 방만하게 보냈다.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정말 각오를 다시 하셔가지고 올해 연말 끝날 때까지 한번 확실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저는 질문 받는 거 되게 좋아하는 경우인데, 뭐 게시판으로도 좋고, 뭐 개인적으로 찾아오셔도 좋고요. 뭐 항상 이렇게 질문을 통해 가지고 뭔가 방향이 그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향이 확실히 이렇게 보이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그 개인차가 너무 심해가지고 법무사 수험생은 뭐 예전에 사실 오래 하시던 분들도 있고 1차 처음 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이 중앙점을 찾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질문해 보시면 훨씬 더 어떤 구체적인 어떤 뭐 말씀을 드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열심히 하셔가지고 2018년 연말까지, 예? 그냥 우리는 1월 1일 날 시험 본다고 생각하세요. 1월 1일 날 시험 본다고 생각하시고 2018년도는 정말 집중이 잘 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좀 이렇게 알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를 마치겠습니다. 예. 네, 생각보다 시간이 좀 길어서 제가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세 분 다 할 얘기 없다고 그러시더니 시간을 이렇게 길게 오래 하시네요, 지금. 자, 일단 지금 제가 요거는 다 받으셨죠? 예, 2차 연간 커리큘럼인데요. 아마 이제 제가 여기 근무한 지가 한 11년 정도 됐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커리큘럼이 바뀐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쭉 지금 이 형태로 지금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항상 합격자라든가 뭐 수석이든 항상 배출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굳이 이게 검증이 된 프로그램이니까 굳이 바꿀 일이 없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요 프로그램대로 따르시면 되고요. 제가 간략하게 이렇게 하면은 이제 10월부터 해서 12월까지 예비순환, 그리고 1월 달부터 해서 4월 후반기까지 1순환, 이렇게 해서 7월 초까지 2순환, 그리고 시험 보기 전까지 이제 8월 한 말까지 해서 3순환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보면은 이제 여기는 이제 실전, 모의고사, 여기는 진도별 모의고사. 그래서 여기 이 기간에는 매일 모의고사를 봅니다. 여기는요. 그렇게 하고 1순환 1월달부터 요 4월달까지에는 주 한 1, 2회 정도 모의고사를 볼 거고요. 그리고 1순환 1월달부터 4월달까지 진행될 때 별도 사례 특강이라는 게 일단은 오후 시간대에 아마 진행이 될 거예요. 작년에도 한 일주일에 한 이틀 정도 해가지고 사례 특강이 진행이 됐고요. 예비순환 때는 없어요. 그리고 모든 전과등들이 다 수업은 다 오전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수업이 1년 동안 딱 오전 수업만 있어요. 그러니까 오전 수업만 들으시고 오후 저녁 때는 개인적으로 정리하고 복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면 됩니다. 시간 되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이제 지금 뭐 동영상 이용하시는 분들이란다, 아니면 지금 오신 분들도 그렇고, 기본서 하고 요때는 그냥 기본서 정리하고 하는 거니까 이때서부터 학원에 나와서 맨날 모의고사를 볼까, 이렇게 하시는 분들 생각보면 많으시는데, 늦어도 여기서부터는 1월 달부터는 하셔야 돼요. 이왕이면은 여기서부터 하시는 게 더 좋긴 하고요. 그리고 요 1순환 요 기간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학습 길잡이 요 부분이 1순환 때 진행이 됩니다. 요 시기죠. 그러니까 요때 최대한 많이 이용을 하셔가지고 거의 시험의 완성은 거의 요거 2순환 끝날 때쯤 되면 거의 쓰시는 게 거의 다 완성이 다 되셔야 돼요. 그럼 3순환 때는 뭐냐? 썼던 거를 이제 양을 줄이는 거예요. 양을.
아까 이혁준 교수님 말씀하셨죠. 양을 여기 처음 배운 거를 다 그대로 다 못하세요. 다 양을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5줄 써가지고 5점을 맞았다. 그거를 마지막 가서는 4줄을 써서 5점을 맞든가 3줄을 써서 5점을 맞든가 이렇게 해서 양을 줄이는 쪽으로 그렇게 이제 하시는 작업을 하는 게 바로 여기에요. 그러면서 이제 기억도 하겠죠. 이 시기에.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지금 쭉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올해 2차 시험에 응시를 하신 분들이 분명 여기에 계실 거예요. 물론 지금 이 설명회를 동영상으로 보시는 분들 계실 거고. 그래서 지금 올해 2차 합격자 발표가 언제죠? 12월 12일이죠? 네, 발표 날 때까지 상당히 길어요. 한 3달 정도가 되는데 그 기간 동안 뭐 1차를 해야 되나 2차를 해야 되나 아니면 손을 놓고 있어야 되나 뭐 놀아도 노는 게 아니고 공부를 해도 머릿속에 잘 오지도 않는 시기예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이런 케이스가 있었는데 그냥 1차 수업이든 2차 수업이든 학원에 오셔가지고 수업을 공부를 하시겠다 그러면 신청을 해서 들으시고 최종적으로 합격자 발표 후에 합격을 하셨다 면 전액 다 환불을 다 해드릴 거예요. 물론 이제 카드 이제 그 수수료 부분은 좀 몇 프로 조금은 빠질 겁니다. 네, 해서 합격을 중간에 하시면 되는데 작년에도 예비순환 강의 들으시다가 3분인가가 최종 합격을 하셨어요. 이제 그분도 근데 만약에 안 됐다 그러면 이제 쭉 그 과정으로 해서 가시면 되겠죠. 그렇게 하시고 지금 오늘 그 동차반 강의 들으셨던 분들 아마 좀 계시는데 그분들 이제 2차 연간반 하시게 되면 이제 추가 10% 이제 할인을 혜택을 좀 드릴 거예요. 그거는 10%만 해도 이제 금액이 좀 크죠. 10%만 해도 한 28만 원 정도 되죠. 할인 이렇게 되실 거고. 그리고 또 오늘 오신 분들 이제 그 2차 등록을 하시게 되면은 민사법, 형사법 총 4권의 교재를 다 제공을 다 해드릴 거예요. 그거는 하시고 물론 이제 이렇게 2차 연간만 하시는 분들 금이 이제 4권 드릴 건데 이런 혜택이 좀 있으니까 이용을 좀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아마 위에 이혁준 교수님이나 이제 유석주 법무사님만 업무 때문에 일단 가셨고 이재영 법무사님하고 이혁준 교수님은 지금 위브 뒤에 4층에 계실 거예요. 그래서 혹시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거 질문 있으신 분은 이거 끝나고 나서 올라가셔가지고 개인적으로 질문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원 이용하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끝나고 저한테 오셔가지고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예. 장시간 화장실 가셔야 되는데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